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동성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장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여름 태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는 태산 입구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태산은 동학이라 불리며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죠. 특히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하루에만 10만 명 이상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천천히 올라가시고 수분 보충 꼭 해주세요. 제가 인솔하던 30명의 단체 관광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지만 솔직히 저도 그날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3시간 대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할 수 없이 도보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태산의 주 등산로인 홍물로는 총 7,200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소라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충분히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홍문을 통과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중천문까지는 무려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발짝 옮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35도를 넘는 무더위에 그늘 한 점 없는 돌계단 위에서 수천 명이 함께 서 있으니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습니다. 가이드님,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요. 단체 중 한 분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셨고 저는 급히 그분을 계단 옆으로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앉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죠. 모든 공간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인간 행렬. 마치 개미떼가 줄지어가는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누군가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노인분들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서 있었죠. 이게 정말 관광일까요? 고문 아닌가요? 누군가의 한탄이 들려왔고 저도 속으로 깊이 공감했습니다. 14억 인구 대국의 현실이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돌아보니 한국인 모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쯤 되어 보였고 어머니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두 분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차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죄송한데 한국 분이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자 두 분은 반갑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네, 조금 할 줄 알아요. 오늘 정말 사람이 많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문득 2년 전 한국 연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경복궁, 남산타워, 그리고 북한산. 그곳들도 분명 관광객이 많았지만 이렇게 무질서하고 위험한 상황은 없었죠. 특히 북한산 등산로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좁은 등산로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지나갔고 쉼터마다 충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쪽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 있으신가요? 하지만 빽빽이 들어찬 인파 속에서 의료진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주려 해도 움직일 공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 옆으로 겨우 빼낸 뒤 계단 난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0분마다 어디선가 물 좀 주세요. 어지러워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희 일행 중에서도 결국 3분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러린 씨였는데요. 30대 초반의 여성 관광객이었죠. 가이드님,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어요. 러린 씨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준비해 온 2리터 물병은 벌써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끝이 안 보이네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러린 씨 뒤에서 누군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11시 23분, 벌써 3시간째 제자리였죠.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결했고 돌계단은 뜨거운 철판처럼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러린 씨는 목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물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옆 사람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까지 가야 해요. 근데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을 가리켰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인파를 뚫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러린 씨의 한숨 섞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순간 러린 씨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강장이었어요. 작년 10월 한국 출장 중 주말을 이용해 갔던 곳이었죠. 그때도 단풍철이라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기 인원만 300명이 넘었고요. 여러분, 현재 대기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실내 대기실에서 편하게 기다려주세요. 안내 직원의 맑은 목소리가 귀에 선명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대기실, 편안한 의자들, 깨끗한 화장실, 자판기와 매점, 심지어 설악산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 겨울 설악산도 정말 예쁘다. 한 아이의 감탄사에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고 대기 시간은 어느새 즐거운 기대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쿵. 의사 있어요? 하지만 빼곡한 인파 속에서 의료진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14억 인구, 그 숫자의 무게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러린 씨를 포함한 5분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고 저는 다른 가이드에게 나머지 일행을 맡긴 뒤 이분들과 함께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계단에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옆 비탈길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는데 그마저도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러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한국 출장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거기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탔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아, 한국 가보셨어요? 저도 2년 전에 연수 다녀왔는데 설악산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케이블카 타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대기 공간에 에어컨도 있고 의자도 충분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직원분들이 계속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30분 정도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러린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동안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유리창도 깨끗해서 사진 찍기도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니 전망대랑 카페, 기념품점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은 많았지만 동선이 잘 짜여 있어서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러린 씨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던 그 순간을 8분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단풍의 향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와, 대박, 진짜 예쁘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은 대청봉 방향, 왼쪽은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화장실은 직진 후 50m입니다. 명확한 동선 안내, 넓은 전망대, 충분한 벤치와 그늘막. 여기서 먹는 컵라면은 꿀맛이에요. 정상 매점의 컵라면을 먹으며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가격은 비쌌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은? 러린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늘을 찾아 비탈길에 주저앉은 사람들, 물을 구하지 못해 입술이 바짝 마른 아이들. 이게 정말 같은 등산 여행인 걸까? 그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죠. 북한산 둘레길, 출장 마지막 날, 한국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걸을 수 있어요. 경사도 완만하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거든요. 500m마다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
1km마다 있는 화장실과 음수대, 북한산 둘레길 3구간 흰구름길 4.1km, 약 2시간. 시작 전부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녕하세요. 등산 잘하고 계세요? 산불 감시원인지 안전요원인지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일정 구간마다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기 딱이네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등산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먼저 비켜주려 했고, 먼저 가세요. 아니에요. 올라가시는 분이 먼저요. 쓰레기는 각자 배낭에 넣어 가져갔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한국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관광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죠. 북한산 갔을 때도 놀랐어요. 등산로 입구마다 현재 위치랑 소요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일정 간격으로 쉼터랑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지. 아무리 인파가 많아도 새치기 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러린 씨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태산의 계단 여기저기에는 페트병과 휴지가 나뒹굴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아우성이었어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태산과 한국의 설악산은 둘 다 아름다운 산이지만 관광객이 느끼는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35도. 온도계가 가리키는 숫자를 보며 러린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요. 그녀의 선언에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문이야. 왜 여기는 한국같이 못할까요? 러린 씨의 질문에 저도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숫자의 압박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2시간이 넘게 걸려 겨우 산 입구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린 씨는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며 말했죠. 이번 휴가는 완전히 망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뭐라고 하죠? 태산 갔다가 입구에서 포기하고 왔다고요?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가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저 인파를 보면 다들 이해할 거야. 그나저나 넌 그래도 한국 출장 때 설악산이라도 제대로 봤잖아. 그러게. 차라리 그때 며칠 더 있을 걸 그랬어. 문득 한국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관광산업에서는 고객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객 경험, 그것이 바로 이곳과 차이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최상의 경험을 만들어내려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대로 한국 여행 가보는 건 어때? 나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 한라산도 등산객 많긴 한데 예약제로 운영해서 하루 입산 인원을 제한한대. 덕분에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었어. 예약제 말이야? 응.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면 돼. 그리고 등산로도 여러 개여서 분산되고 쉼터마다 매점이랑 화장실이 다 있었어. 무엇보다 응급 상황 대비도 철저하더라. 러린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올레길도 유명하잖아. 해안 따라 걷는 길인데 경치도 좋고 카페도 많아서 걷다가 지치면 언제든 쉴 수 있어. 강원도 평창도 추천해. 겨울엔 스키장이지만 여름엔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시원한 고원바람 맞으며 트레킹할 수 있어. 친구의 말을 듣는 러린 씨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한국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다던데? 맞아. KTX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야. 그리고 어디든 지하철이랑 버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렌터카 없어도 여행하기 편해. 그리고 관광지마다 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게다가 음식도 맛있고, 카페도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람에 치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힐링이 뭔지 느낄 수 있어. 그럼 우리, 러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응.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내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2년 전 한국 연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배우러 갔었죠. 경복궁에서 본 문화해설사 제도, 남산의 순환버스 시스템, 명동의 관광 안내소. 모든 것이 관광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배리어 프리 관광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한국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세계적인 명산 태산이 있지만 관광객들은 인파에 치여 제대로 감상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화장실은 부족하고 쉴 곳도 없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죠. 가이드님, 한국 여행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러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한국 관광 관련 자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러린 씨에게 한국 여행 정보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서울의 5대 궁궐과 박물관 정보, 부산의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제주도의 올레길과 한라산 예약 방법, 강원도의 설악산과 평창, 전주 한옥마을과 경주 불국사까지.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기 시간, 이동 거리, 소요 시간이 모두 정확히 안내되어 있어서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안도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며칠 후 러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이드님, 중추절 연휴에 한국 가기로 했어요. 항공권이랑 호텔 다 예약했고 한라산 입산도 예약했어요. 이번엔 진짜 휴가를 즐기고 올 거예요. 그녀의 들뜬 목소리가 메시지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부끄러웠습니다. 5천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즐기게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록 영토는 작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바로 선진국형 관광이 아닐까요? 러린 씨가 떠난 후 저는 태산 관광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산 인원 제한제 도입, 예약 시스템 구축, 대기 공간 확충, 응급, 의료 시스템 강화, 다국어 안내 서비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했죠. 물론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한 달 후 러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가이드님, 한국 여행 다녀왔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러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영상통화로 본 그녀의 얼굴은 태산에서 봤던 창백한 모습과는 180도 달랐죠.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일단 한라산 예약 시스템부터 놀랐어요. 하루 입산 인원이 1,800명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여유롭게 등산할 수 있었죠. 그녀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저도 놀랐습니다.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성판악 코스의 아름다운 숲길.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감동받은 게 있어요. 등산하다가 발목을 살짝 삐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안전요원분이 오시더라고요. 응급처치해 주시고 계속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고 심지어 하산할 때까지 무전으로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하셨대요. 러린 씨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제주 올레길도 정말 좋았어요. 7번 코스를 걸었는데 해안 절경도 절경이지만 1km마다 화장실이 있고 중간중간 카페나 편의점이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 잃을 걱정도 없었죠. 파란색과 주황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서울은 어땠어요? 경복궁 야간 개장 갔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인원 제한해서 예약하기는 어려웠지만 막상 들어가니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인원이 궁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사실 따로 있어요. 뭔데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였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은 정말 비어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다들 오른쪽에 서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꼭 지키고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사진 찍는 사람 앞을 지나갈 때는 잠깐 멈추거나 몸을 숙여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 연수 때 저도 똑같은 걸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놀란 건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다들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더라고요. 러린 씨는 며칠 후 자신의 웨이보에 긴 여행 후기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14억 인구 대국에서는 휴가가 전쟁이었는데 한국에선 진짜 여행이 뭔지 알았다 였죠. 처음엔 친구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린 지 3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고 그날 저녁이 되자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러린, 너가 쓴 글이 우리 회사 단톡방에서 난리야. 미쳤다. 대학 동기가 너 글 캡처해서 보냈는데 자기도 태산에서 똑같은 경험했대. 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어. 한국 여행 vs 중국 여행이래. 러린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조회수 500만, 좋아요 89만, 공유 12만, 댓글 3만 개. 하지만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반응들이었죠. 베이징의 한 대기업 CEO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원들 워크숍을 한국으로 보내야겠네요.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워올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의 유명 여행 블로거는 이렇게 썼죠.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나도 작년 국경절 때 태산에서 6시간 갇혀 있다가 포기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간다. 특히 많은 공감을 받은 부분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행지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만든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춘 나라였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영 CCTV 아침 뉴스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던 것입니다. 최근 한 네티즌의 여행 후기가 중국 관광 산업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의 웨이보 팔로워는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이드님, 저예요. 러린이요. 산동성 관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을 보고 태산 관광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대요. 그렇게 저는 러린 씨와 함께 산동성 관광국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관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러린 씨의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세계 최고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예약 시스템, 입산 인원 제한, 응급 의료 체계,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관광객 중심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3개월 후 태산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주말 입산 인원 제한제가 도입되었고 주요 구간에 응급 의료 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태산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실시간 입산 인원과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곳곳에 그늘막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노란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등산 잘하고 계신가요? 물은 충분히 준비하셨죠?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행자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작은 경험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러린 씨는 한국 여행을 통해 진정한 관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중국 관광 산업의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섬세한 배려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다녀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